안녕하세요. 강기복교입니다. 이번 시간은 4페이지에 3번 건축물 구성 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우리 시험 4회부터 18회 시험까지 계속 시험 문제가 하나, 두 개씩 반복 출제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번 19회 시험에서 당연히 출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가로 3번입니다. 별표 3개 놓으시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본다. 그런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우리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중에 건축물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시고 건축물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은 우리 주변에 주택이나 주택의 건축물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저러한 건축물을 어떤 방법으로 현재 구분하고 있는지 구분 형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는 고층 건축물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한옥 그냥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디귿 부속 건축물, 그리고 리을 다중이용 건축물과 미음 준다중이용 건축물, 그리고 6페이지에는 특수구조 건축물을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건축물과 고층 건축물을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 고층 건축물은 말 그대로 층수가 많은 높은 건물을 고층 건축물이 한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부에서는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건물 중에 한 20층, 15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그냥 건축물이고 30층 이상부터 고층 건축물로 구분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러한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를 세분하여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고층 건축물은 본문 표현보니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이라 하고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준초고층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학 잘하시죠? 저 30에 일정한 변수를 가하게 되면 120 나오고 초고층 건축물과 관련되어 저 50에 일정한 변수를 가하면 200 나오는데 그 공땡 x 찾으라고 하면 저것 4죠. 보통 건물 건축하게 되면 층고, 층 높이를 4m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에 있어서는 보통 천장 부분에 다양한 기계 장비를 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층고를 4m로 정해놓고 있고 반면 가정집, 주택가의 경우는 보통 층고를 3m로 정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층 높이, 층고가 4m라는 것을 조금 파악했다고 하면 30 곱하기 4하면 120, 50 곱하기 4하면 200 나오죠. 그러면 일반 건축물과 고층 건축물의 차이점은 층수 또는 높이 기준으로 건축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그래서 고층 건축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다양한 건물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건축물이 만약 29층 이하라고 하면 그냥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30층부터는 고층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생물이라고 하는 과목 알고 있으시죠? 그 생물 좋아하셨습니까? 그 생물을 세분하게 되면 동물과 식물로 구분하죠. 그리고 사회 과목을 정치, 경제 등으로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고층 건축물 30층 이상부터는 모두 고층 건축물인데 그러한 3층 이상 건축물 중에 층수가 50층 이상 50층 이상이라면 그때는 초고층 건축물로 세분하고 30층 이상이지만 49층
범위에 존재하는 고층 건축물이 있다면 이것은 준초 고층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을 세분하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 고층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이죠. 고층 건축물 중에 50층 이상을 초고층 건축물이라 표현하기 때문에 초고층 건축물의 본질은 고층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준초고층 건축물. 우리 특정 법률 단어 앞에 준이란 말을 붙이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바로 뒤에 나온 개념을 부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법 공부하다 보면 법률행위란 말을 공부하고 그 법률행위와 구분되는 것으로 준법률행위를 공부합니다.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아니다. 그 개념이죠. 그래서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아닙니다. 그리고 혹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로 강남과 준강남이라는 이야기를 거론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으로 인정되는 곳은 서초, 그리고 강남, 송파 이 세 곳 정도이고 그 주변에 있는 관악구나 동작구 그리고 송파구는 준강남이라 표현하더라고요. 뭐 강남에 준하다, 강남과 비슷하다. 특정 단어 앞에 준이란 말 붙여주게 된다면 부정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역세권과 준역세권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모 건설회사에서는 아파트 분양하면서 지하철 역사로부터 걸어서 24분, 25분 정도 띄어져 있는 거리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얘가 역세권 아파트라고 해서 허위 광고에 분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세권과 준역세권, 준역세권이라는 말 쓰게 되면 그것 역세권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준초 고층 건축물도 초고층 건축물이 아니다. 그런 개념이 준초 고층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얘는 고층 건축물이다.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준초 고층 건축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준초 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이죠. 그래서 현재 고층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층수, 높이를 기준으로 일반 건축물을 구분하는 개념인데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이런 조건을 갖췄다고 하면 고층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층 건축물을 세분하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 높이에 따른 기준이라는 것을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한우과 관련된 개념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부속 건축물입니다. 여기 부속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처음 관계국에 관한 내용들을 보고 있다고 하면 이것 그냥 스킵합니다. 두 번째, 관계법규, 건축법 또는 주택법을 다 공부하고 다시 한번 볼 때 그때 좀 새겨들을 이야기입니다. 여기 부속 건축물은 우리가 민법에 관한 사항들을 공부하다 보면 주종, 관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종물은 독자적인 처분 대상이 아니라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걸 주종관계라 표현합니다. 여기 부속 건축물은 종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 부속 건축물은 가끔 주변에 건물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3, 40년 전에 건물 만들게 되었을 때 특히 단독택을 만들게 되면 그 단독택에 들어가게 되는 동일한 대지 안에 본 건물과 별도로 분리되어 차고나 창고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 차고가 독자적인 존재라고 하면 주차장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 안에 주된 건축물인 단독택의 이용 관리에 필요한 부속 용도의 차고 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부속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속 건축물은 같은 대지 안에, 동일한 대지 안에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주된 건축물의 이용 관리에 사용하는 것을 부속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독택은 주물이고 주차장은 종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독택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동일한 대지에 존재하는 분리되어 있는 주차장은 함께 소유권 이전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만약 본 건물이 단독택이라고 하면 차고인 주차장은 주차장이다 단독택이다 단독주택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건물이 백화점에 해당되는 판매시설일 때 본 건물과 분리되어 동일한 대지 안에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저 주차장은 종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라 판매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건물의 용도에 따라 부속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종관계 기억나시죠? 종물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판단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종물에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가끔 이런 백화점에는 건물 지하층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은 건물 지하층에 만들어져 있는 저 주차장은 부속 건축물이다. 부속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대지 안에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주된 건축물의 이용 관리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얘는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부속 용도는 될 수 있지만 부속 건축물이란 말은 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속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주종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속 건축물은 종물이다. 그 정도를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 보실 것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은 2015년도에 새로 제정된 내용으로서 (18회) 시험 때 기출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또 출제된다는 보장은 할 수 없죠. 그래서 작년에 출제했던 것 다시 바로 시험에 낸다? 거의 힘들더라고요. 연속 출제하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된 사항으로 미음, 준다중이용건축물 올해 만들어졌다고 하면 얘가 좀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 종류에 대한 구분을 함께 보시는데 이 다중이용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 세분해 주시는 게 올해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다중이용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중이용 건축물은 우리 교재 박스를 보게 되면 1, 2, 특히 1본이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그러면 건축의 용도와 관계없이 오직 층수가 16층 이상 붙을 다중이용 건축물로 구분 짓는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6가지 용도의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갑은 문화집회시설, 가로속의 전시장과 동물원, 식물원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시설. 여기 운수시설이라고 하면 고속버스터미널, 항만시설, 공항시설, 철도시설 4가지를 말합니다. 모두 여객용이죠. 그리고 마, 종합병원, 그리고 바, 관광 숙박시설. 여기 관광 숙박시설은 무궁화 5개 달려있는 호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6가지 용도로서 그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층수와 관계없이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이죠. 그러면 저 앞과를 각각 조합해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탤런트 안문숙이라는 분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과 이름은 똑같고 성이 다른 분이 있습니다. 이분 자주 울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우는 판문숙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교시설, 종합병원, 운수시설, 그리고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이러한 6가지 용도라면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인 때 다중이용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이라면 보통 백화점 규모이고, 이러한 백화점에는 건물 관리를 위한 다양한 관리 기구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 기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각종 재난에 대처하고, 그리고 공용부분에 해당되는 다양한 시설 설비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기구가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중이용 건축물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건물 관리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택관리사 자격증 제도는 의무관리상 공택의 관리 책임자가 되기 위한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이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에도 그러한 관리 조직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러한 관리 조직의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방제 관련 매뉴얼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을 적용하여 우리 건축부에서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건축법령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이용 건축물과 관련되어 층수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이라고 하면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 우는, 판문숙 6가지 용도라고 하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 중에 문화집회시설과 관련되어 전시장, 가끔 야외 미술 조각상을 전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라고 하면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할지라도 다중 이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원, 식물원. 그래서 전시장과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집회시설일지라도 다중 이용 건축물과 관계없는 것으로 기억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다중 이용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약속한 게 있습니다.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은 다중 이용 건축물이다, 아니다. 특정 단어 앞에 준이란 말 붙여주게 되면 바로 뒤에 나오는 단어를 부정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은 다중 이용 건축물을 제외한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12가지 용도의 건축물을 준 다중 이용 건축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중 이용 건축물은 아니지만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면 재해 등에 대처하기 위한 일정 정도의 방제 기능은 확보할 필요 있죠. 그래서 그러한 방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리기구가 갖춰져 있고, 그러한 관리기구의 관리 시에는 어느 정도의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건축법을 개정하여 다중이용 건축물 외 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개념을 새로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 다중이용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소한 일정 정도의 관리 조직이 필요하고, 그러한 관리 조직이 지금 존재합니다. 그런 관리 조직의 책임자가 어느 정도의 교육이나 어느 정도의 매뉴얼,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당 건물을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우리 건축부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새로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준다중이용 건축물인지 신설되었다고 하면 꼭 봐줄 필요 있죠. 그래서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앞서 종종 우는 판문숙 기억납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종종 우는 판문숙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에 관광 숙박시설 찾으셨죠. 그러면 여기 종종 우는 판문숙 6가지 용도의 경우에는 그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5,000 미만이라고 하면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이고, 종종 우는 판문숙의 규모가 5,000 이상이라면 다중 이용 건축물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6번의 교육연구시설, 그리고 7번의 노유자시설. 여기 노유자시설은 유치원,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십니다. 운동시설, 그리고 위락시설,
나이트 클럽 등을 말합니다. 관광 휴게시설. 야외 자동차 극장 보신 적 있죠? 그러한 것들을 관광 휴게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12. 장례식장. 그러면 여기 판문속이 자주 운다고 하는데 뭔가 애처로운 것을 보고 자주 울겠죠.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보십니다. 마음은 들지 않지만 영관급의 장교와 위관급의 장교가 있는데 위관급의 장교라고 하면 소위부터 대위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저 위관 장교 중에 새로 부임한 소위라고 하면 사병들이 삽질하고 있을 때 도와주는 장교도 있거든요. 본 적 없으시다고요? 그래서 저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위관 장교가 노가다, 노동하더라. 이거 보고 감동해서인지 판문석이라는 분이 자주 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오는 판문석 그리고 위관 장교 노동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관 장교 노동과 관련되어 위락시설, 나이트클럽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광 휴게시설, 야외 극장 등을 말하죠. 장례식장, 교육 연구시설, 학교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노유자 시설,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유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운동시설. 이러한 위관 장교 노동 6가지 용도로서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모두 준, 다중, 이용 건축입니다. 그러면 여기 위락시설 등이 그 바다 면적합이 5천, 10,000제곱미터라고 하면 준, 다중, 이용 건축이죠. 종종 오는 판문속은 5천 이상이면 다중, 이용 건축물, 1000 이상 5천 미만이면 준, 다중, 이용 건축이지만 여기 위관 장교 노동 6가지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이면 10,000 이상이라 할지라도 모두 준다중이용건축물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준다중이용건축물과 관련된 사항 저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시 우리 교재를 살펴보게 되면 교재에 다중이용건축물의 문화집회시설에는 전시장, 동식물은 제외한다. 이 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다중이용건축물에 있어서는 전시장이란 말은 없고 동물원과 식물원 제외된다. 그러면 여기 전시장과 관련되어 동물원, 식물원은 바다 면적 1000제곱미터일지라도 준다중이용건축물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전시장은 바다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5천 만일 때 이 전시장의 바다 면적 합이 1000 이상이면 그때는 준다중이용건축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중이용건축물에는 문화집회시설 범위에 전시장을 제외시키고 있지만 준다중이용건축물에는 전시장, 준다중이용건축물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앞서 다중이용건축물과 관련되어 16층 이상 건축물은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25층짜리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걔는 다중이용 건축물이죠. 그리고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 오는 판문속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만약 얘가 18회 시험에 이어 19회 시험에도 출제되고 우리가 그거 덕분에 합격하게 된다면 탤런트 안문숙 팬클럽에 함께 가입하시는 겁니다. 신세졌으면 도움받았으면 갚아야 되죠. 그리고 준다중이용건축물에 있어서는 종종 오는 판문속 1000 이상 5천 미만일 때 준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고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인 위관 장교 노동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게 되면 모두 준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최근 개정사항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게 되면 특수구조 건축물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특수구조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한쪽 것은 지지되지 않고 다른 것은 지지되어 있는 차양 등으로서 외벽 중심대로부터 돌출 길이가 3m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의 건축물 특수한 설계가 필요한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얘는 몇 해 전에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중에 눈이 많이 와서
건물 붕괴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방지할 목적으로 특수구조 건축물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끔 눈이 많이 오는 곳에는 도로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열선이라는 것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눈이 오게 되었을 때 쉽게 녹아버리고 차량의 안전운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붕에도 열선 집어넣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있어서는 건물 지붕을 경사 지붕으로 조성하고 그 경사 각도를 세게 심하게 경사 각도를 잡게 되면 쉽게 눈이 흘러내립니다. 눈이 쌀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 경주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 관련 규정에 따르게 되면 눈이 빈번하게 오는 지역에 따라 건물 경사 각도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정해놓고 있는데 경주 쪽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 보니 눈이 지붕에 많이 쌓였나 봅니다. 그리고 그런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건물 붕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한 재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구조 건축물 개념을 우리 건축법에 새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얼마? 20m 이상이라고 하면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물이 여러 층으로 구성되게 되면 위층의 무게,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기둥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만약 이 기둥이 촘촘하게 세워졌다고 하면 위층에 아무리 무게에 나가는 물건을 설치한다 할지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가까워지게 되면 그 공간 조사인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건축하는 자 입장에서는 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거리가 20m 이상이 되게 되면 그 사이에 바닥 무게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죠. 참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바닥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이라고 하면 안전하게 건축할 필요 있다 해서 특수 구조 건축물 개념을 우리 건축법에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특수 구조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돌출 차양, 외벽 중심으로부터 3m 이상인 것,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의 건축물을 특수 구조 건축물이라 한다. 주관식으로 출제하기 딱 좋죠. 주관식으로 출제하기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건축물 구성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쪽은 18회 시험 때 일부 지문들을 시험 지문에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아마 리얼번에 주요 구조부와 관련된 사항들을 주요 시험거리로 삼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건축물을 보게 된다고 하면 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다양한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구성 요소 함께 살펴보는데 첫 번째 지하층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하층 개념과 관련되어서는 지하층이란 건축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경우로서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 동그라미 놓습니다. 해당 층 높이, 층 고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 지하층은 방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경우로서 지표 하에 존재합니다.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계복규는 이야기 듣다 보면 참 용어가 낯설고 분명 한국말로 적혀져 있는데 내가 모르는 용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복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시설도, 회계도, 민법도 그러시죠? 그래서
한 번 들었을 때 이야기와 두 번 들었을 때 이야기가 좀 와닿는 게 달라집니다. 반복하는 게 참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고 모르는 용어다. 귀에 와닿는 하나도 없다. 그걸로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쭉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그리고 들을 때 책을 조금씩 확인해 보시면 와닿는 양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줄 게 있는데요.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물은 돌에 접해 있는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돌에 접해 있는 대지가 평지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경사진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사진 땅에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물 한 층이 지표면 아래에 존재한다면 지하층이고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면 지상층인데 반지하 구조 있죠. 그 반지하는 지하층인지 지상층인지 방금 보셨던 기준에 따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건물 이용하다 보면 발을 올려놓게 되는 바닥 있죠. 이 바닥은 발을 올려놓게 되는 바닥 윗면과 바닥 아랫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층 올라가게 되면 발을 올려놓는 윗면이 있는데 층고라고 하는 것은 바닥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의 거리를 층고, 층 높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층고가 4m라고 하면 지표면으로부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건물 바닥까지의 높이, 평균 높이라는 말 보셨죠? 만약 평지라고 하면 큰 문제 없지만, 평지라고 하면 큰 문제 없지만 경사진 지표면이라고 하면 이쪽 부분부터 건물 바닥까지의 높이가 1m이고 이쪽부터 건물 바닥까지 높이가 3m라고 하면 가중평균이 아니라 그냥 평균하게 되면 1 더하기 3 나누기 2 하는 게 평균 2죠. 그래서 저 평균 높이가 2m 되면 저 2m는 층고의 2분의 1 이상이죠. 이런 때는 지하층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이쪽에 높이가 2m밖에 안 된다고 하면 평균 높이가 1.5m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러한 반지하 구조는 지상층이 되는 것이고요. 평균 높이가 저 반지하의 층고가 4m였을 때 저 평균 높이가 2m, 3m라고 하면 그때는 지하층, 1m, 2m 미만이라고 하면 그때는 지상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하층과 관련되어서는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것으로서 지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니은 거실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내부에 사람이 장기간 이용하는 공간을 거실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무실이나 또는 강의실, 장시간 이용하는 공간이죠. 그러한 공간에 대해서는 모두 거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 발코니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건물 건축하다 보면 일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 중에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소유자가 도로변의 땅을 200제곱미터 확보하고 있다면 이곳에 적용되는 건폐율 만약 50%라고 하면 저 200 중에 최대 100제곱미터만 건물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만약 100%라고 하면 대지 면적만큼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연면적은 100제곱미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지에 건물 건축하다 보면 건물 건축하고 남는 빈 공간이 있는데 이러한 곳을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저러한 부분을 테라스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아래층의 건축 면적과 위층 건축 면적이 서로 차이 나면
빈 공간 있는데요. 이러한 곳을 전망 휴식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얘를 베란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에는 건물 외벽에 건축주가 일부러 돌출 구조부를 만들어 놓고 유리창을 사시해서 주택 내부 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발코니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만들었다는 것을 법에서는 부가적으로 설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디귿 발코니 봅니다.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발코니 개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한다. 부가적 설치하는 공간, 발코니라는 것 확인 없습니다. 그러면 가끔 우리가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면 얘를 흔히 베란다라 표현합니다. 베란다에 물건들과 베란다에 세탁물 건조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얘를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가족들이 좀 걱정 어린 표정으로 우리를 찾아볼 겁니다. 아, 공부하다가 이 사람이 좀 사람 바뀌었다, 달라졌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꾹 참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얘를 그냥 베란다로 표현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 예전 국어 시간 때 홍길동전 보게 되면 호영, 호부를 제대로 못해서 답답해하는 홍길동 심정 느껴본 적 있습니까? 만약 없었다고 하면 이번 이 시간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심정을 느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법에서는 발코니라 표현한다는 것 다시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살펴보게 되면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로 사용할 수 있다. 주택 동원해 놓습니다. 가끔 아파트에 발코니 확장 공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아파트의 발코니 공사를 확장하여 저 부분을 침실, 거실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발코니는 주택 외 상가 건물에 존재합니다. 상가에 존재하는 발코니는 창고로 사용할 수 없죠. 오직 저 발코니를 거실, 창고 등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만? 주택만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은 흔히 단독택과 공택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주택만 설치되어 있는 발코니를 거실, 침실, 창고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에 관한 사항 저 정도 살펴놓습니다. 리얼 주요 구조부 찾았습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복, 지붕틀, 주계단을 말한다. 다음 줄에 최하층 바닥은 제외한다. 최하층 바닥 줄만 쳐놓습니다. 여기 주요 구조부는 건물의 골격, 뼈대를 형성하는 것을 주요 구조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 주요 구조부와 관련되어서는 가끔 시험 문제 출제하게 된다면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박스에 건물을 구성하는 다양한 구조를 게시하고 저 중에 주요 구조부로 짝지어진 것 찾으라고 시험 문제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해 놔야 될 겁니다. 대신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바닥은 바닥 주저앉을 수 있죠.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지어야 될 주요 구조부이고 최하층 바닥의 경우는 바닥 바로 밑이 땅입니다. 무너질 염려 없죠. 그래서 최하층 바닥에 대해서는 주요 구조부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의 범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건축, 설비 그냥 한번 봐놓으시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3. 건축물 등에 대한 면적, 높이, 층수, 산정. 그래서 건축물의 크기에 관한 사항들을 다음 시간에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